안녕하십니까. 헌법 개정 국민행동 공동대표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거제도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민주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선거제도가 좋으냐 하는 것은 그 나라마다 처한 현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의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자, 링컨 같은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고 히틀러 같은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매우 중요하고 헌법에서 이 선거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자, 우리가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려면은 먼저 이 헌법이란 무엇인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원래 그 최초의 이제 헌법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관직을 조직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관직을 조직하는 방식이다. 이게 이제 고유한 의미의 헌법 개념이고요. 이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 우리나라의 뭐 경국대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국가의 관직을 조직하는 방식이다. 자, 왜 그러면 이 말을 꺼내왔냐 하면은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관직을 조직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공무원들은 시험을 통해서 뽑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국가의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는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뽑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야말로 국가의 관직을 조직하는 방식으로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선거와 헌법은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속칭 그 헌법 부속법률이라고 해가지고 비록 헌법과 별개의 그것은 이제 헌법보다 아래에 있는 법률이지만 선거법도 헌법의 한 일부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 그래서 선거제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께서 선거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항상 여러분께서 헌법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헌법. 이게 헌법적인 주제고 그것도 뭐 그냥 주제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헌법의 핵심적인 주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까지 소환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왕 소환한 김에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류한 헌법의 6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폴리테이아. 우리 여러분 이거 뭐 옛날에 그 책에서 많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크게 이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 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수의 지도자, 그다음에 과두정 뭐 이런 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 거. 이게 이제 민주주의에 해당하겠죠.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러냐면 자, 이거를 또 올바른 형태와 이게 어긋난 형태로 해가지고 올바른 형태는 지금 왼쪽에 여기죠. 그래서 군주정, 킹십. 자, 흔히 이제 군주정은 모나키라고 하는데 모나키는 가치 중립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군주정이나 또는 참주정은 이거 굉장히 이제 잔인한 군주를 잔인하고 난폭한 폭군이죠. 폭군, 참주정, 티라니.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 그 공룡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나키라고 하면은 모나키는 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중간에 있는 형태, 그러니까 중간에 있다보다는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요 2가지를 다 포괄하는 그 군주정이라는 것이고, 킹십은 이제 왕도 정치를 떠올리면 됩니다. 동양의 왕도 정치. 그래서 그런 정말 왕이 제대로 어떤 그 국가에서 정치를 잘하는 그런 군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수의 지도자로는 이제 귀족정과 그다음에 과두정. 그래서 제대로 되면 귀족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정치를 세련되게 하는 거고, 과두정이 되면 이제 끼리끼리 해먹는 거죠. 밀실에서 소수가 뭐 같이 마작도 하고 뭐 같이 포카도 치고 하면서 우리끼리 한번 다 해먹어보자. 이게 이제 과두정이 되겠습니다. 항상 그래서 요거는 이게 항상 과두정으로 빠지려고 하는 유혹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지도자들이 모이면. 그 다음에 다수의 지도자들이 있을 때, 자, 우리는 그래서 민주정이 이제 이게 다수의 지도자들이 하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일종의 타락된 형태로 왔어요. 이거 다수의 지배라고 보면 다수가 지배한다. 다수의 힘의 지배, 숫자에 의한 지배. 이게 이제 민주정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별로 이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제 폴리티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정치정이다 뭐 이런 번역을 사실 이게 좀 올바른 번역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다수의 지도자들이 있지만 서로 함께 잘 수기를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진정하게 이제 민주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다수가 자기들끼리만 뭐 다수의 힘의 지배로 뭐 소수를 억압하고 이게 아니라 전체 공동체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래서 이 정치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로 따지면 뭐 수구의 민주주의 이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상의 헌법에서는 물론 모든 시민이 도덕적인 그 도덕적 미덕과 이를 또 역량을 갖춰서 탁월한 삶과 뭐 완전한 행복을 뭐 아주 좋은 얘기는 다 써놨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요순시대, 동양의 요순시대를 꿈꿨듯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얘기인데 이러한 최상의 헌법 상태를 생각했지만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이룰 수 없는 꿈이라면 차선의 헌법을 찾아보자 해서 차선책으로서 아까 봤던 그 정치체 또는 이제 이거 이제 혼합 헌법, 믹스드 컨스티튜션인데요. 혼합 정치, 혼합 헌법의 형태를 띈다. 이거 뭐냐? 왜 그럼 혼합이라는 표현은 왜 들어갔냐 하면은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예를 들어서 그 한 명의 지도자가 있을 때와 소수의 지도자가 있을 때 다수의 지도자가 있을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장점들을 따가지고 한다 이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군주정의 장점, 그다음에 귀족정의 장점 뭐 이런 걸 딸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잘못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장치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다수의 중산층이 지배하는 헌법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요. 중산층 헌법이 가장 좋다는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파벌로부터 자유롭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최고의 예를 들어서 그 부유층들로만 이루어진 정치 체제라든가 아니면은 빈곤층에게만 정치 권력이 주어진 그 체제에서는 이게 자기들한테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그냥 막 그 다소 이제 폭력적인 지배를 하게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온화하게 합리적으로 통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중산층이라고 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근데 여러분 이게 막 2000년 전의 얘기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지금도 이 아리스토텔레스 손바닥에서 우리가 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아까 봤던 그 6개의 그 표도 그렇지만은 지금 어쨌든 중산층이 무너지면 반드시 독재가 나타납니다. 독일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산층이 붕괴되죠. 그 히틀러 독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최고 부유층들이 모든 정권을 잡고 있으면 그 사회는 이제 타락하고 부패하죠. 자 그러면은 뭐 그야말로 이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끼리만 배를 불리는 그런 게 되고 서민들은 굉장히 죽어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보셨을 때, 자, 최근에 그 좀 이제 옛날 얘기 봤으니까 지금은 어떠냐? 2024년 민주주의 지수, 예, 이거 보시면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이제 발표하는 건데요. 이거 최근에 2024년 겁니다. 자, 10개 상위 민주주의 국가 10개를 보면은 다 유럽 국가입니다. 유럽 국가. 유럽 국가고, 자, 특이한 게 이 국정 시스템을 보면 스위스 빼고 다 의원 내각제예요. 자, 스위스는 이제 집단 지도체죠. 회의제로 하죠. 그래서 7명의 강요가 정부를 공동 운영합니다. 여기 스위스도 사실은 수상이 없다 뿐이지 국정 시스템은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다만 의원 내각제 국가의 특징인 수상이 없다. 총리가 없다. 이게 특징이고 7명이 따로따로입니다. 왜 그러면 스위스는 왜 이렇게 되냐면 스위스는 굉장히 지역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그 7명의 강요가 서로 거의 그 대등한 관계에서 해야지 누구 한 사람한테 너무 힘이 쏠린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반발이 커져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정치 체제가 굉장히 특이한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핀란드가 옆에 이제 저 따옴표 해놨는데, 핀란드는 원래 이원 정부제입니다. 이원 정부제. 이원 정부제 뭐냐면은 대통령하고 총리가 권력을 반반씩 나눠 가지는 거예요. 물론 뭐 형식적으로 반반 50% 이건 아니고요. 이원 정부제도 그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서로 나눠 갖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느 정도 권력을 배분하느냐는 건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답이 없어요. 자, 핀란드는 원래 이원 정부제였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게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2000년대 들어가지고 헌법을 2번 고칩니다. 최근에 고친 게 제 기억으로 2012년에 한 번 또 고쳤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친 2000년대 들어와서 2번에 걸친 개헌을 통해 가지고 거의 의원내각제에 가깝게 지금 돼 있습니다. 완벽하게 의원내각제는 아니지만 지금도 이원 정부제적인 요소는 있어요. 그러나 의원내각제에 가깝게 지금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원내각제 국가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국왕들도 있지만은 이제 대통령이 있는 나라들도 있고, 대통령이 있는 나라들 경우에 대부분 대통령은 직선합니다. 자, 왜? 자, 의원내각제는 그 행정권을 의회에서 구성을 하거든요. 행정권을. 내각이 이제 행정부격이죠. 그런데 의회에서 그러면 총리도 의회에서 선출하거든. 물론 이제 다수당 당수가 보통 총리가 되죠. 근데 어쨌든 의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직선제에 대한 요구가 해소가 안 돼. 이건 왠지 지들끼리 다 해먹는 것 같아. 의원들끼리.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 대통령이라도 우리 손을 뽑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부분 그 대통령이 있는 의원내각제에서의 대통령 선거는 다 직선으로 뽑는다. 어차피 총리는 간선제로 국회의원들이 뽑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의원내각제가 민주주의를 잘한다, 이거를 제가 강조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자, 의원내각제 국가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물론 의원내각제가 가지는 시스템적인 장점도 뭐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원들이 이와 같이 민주주의적인 그 정치 감각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의원내각제도 굉장히 전국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요. 전국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의원내각제 국가들 중에. 하지만 이 나라들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게 아니고,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 그러나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직업 정치인인 국회의원들이 그 정치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민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능하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능하고 그렇게 할 의지가 있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그렇게 민주주의 선진국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아쉽게도 한국은 여기 안 들어있죠.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는 여기 10위 안에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근데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나라는 어딜까요? 그거는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 한국도 아니에요. 한국도 낮아요. 대만입니다. 일본도 낮아요. 우리랑 비슷해요. 대만이 가장 높습니다. 2024년도에 대만이 12위인가 한 걸로 이렇게 본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 우리 오늘 주제는 선거제도니까. 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1948년에 50청 선거를 위해서 이제 재헌국회를 구성을 하는데, 이때 200명이었고요. 이때 지역구 100%였습니다. 그러다가 1952년에 양원제를 헌법에 명시했으나 이때는 실시 안 되고 나중에 4.19 이후에 이때 이제 양원제도 이때 같이 실시가 실제로 됩니다. 양원제. 그래서 양원제 이때는 이제 민의원 참의원 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63년도에 5.16 군사정변 이후에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회귀하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소선거 구제였는데 이제 그때 이제 중선거 구제로 전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전국구, 이게 이제 비례대표죠. 이때는 전국구라고 했는데 이거는 헌법에 한 건 아니고 선거법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구 국회의원 도입돼서 이 당시에 전국구가 44석이었습니다.
현재 46석이죠. 그다음에 1972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신 10월 유신이라고 해가지고 박정희 유신 독재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제 헌법에 뭐가 되냐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게 생겨가지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요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원도 임명하는 시대가 되는 3분의 1의 국회의원. 이 당시에 국회의원 정원이 뭐 200명 정도 됐던 걸로 하는데 그럼 그 3분의 1이면 뭐 70여 명 되겠죠. 그거를 대통령이 그냥 사실상 임명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대통령이 구성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80년 헌법에 처음으로 이제 비례대표제라는 게 명시가 됐고, 그리고 이때까지는 이제 1963년부터 해가지고 88년도까지는 중선거구제였는데 88년부터 이제 소선거구제로 다시 전환하게 됩니다. 자,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은 선거구가 대선거구제는 선거 커.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명을 뽑는 거죠. 2명 뭐해서 뭐 5명 뭐 이렇게 뽑는 거. 이게 이제 대선거구제고 소선거구제는 한 명만 뽑는 거예요. 소선거구제 한 명. 그래서 선거구가 작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됐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 선거법 개정해가지고 전국구를 이제 비례대표로 이제 변경합니다. 이때부터 물론 헌법에는 이때 80년에 들어왔지만 2004년부터 하고 이때 이제 왜 그러면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정당 명부제라는 게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당의 투표를 따로 합니다. 투표용지가 달라요. 이때부터. 그래가지고 정당 투표를 하면은 그 정당 투표에 의해 가지고 비례대표를 합니다. 예, 그렇게 됐던 거. 이때 물론 뭐 그 다수당 그 대형 정당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하죠. 당연히 많이 가져가죠. 비례대표도 다. 그래서 그거를 좀 완화하자고 나온 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근데 그대로 다는 못하고 준연동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연동형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준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건 현재 우리나라 비례대표 46석인데 그 중에서 16석은 이제 병립형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기존에 우리가 그 비례대표 뽑던 방식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16석은 그 정당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이렇게 의석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동형이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연동형인데 준연동형인데, 자, 그러니까 완전 연동이 아니라 준연동이기 때문에 50%만 연동한다 이겁니다. 50%만. 그리고 그래가지고 나온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리고 그대로 다 가져가냐 그건 아니고 30석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한계가 있습니다. 요 30석 안에서만 이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어떤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 연동형의 어떤 적용을 받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게 어렵거든요. 제도가. 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정당이 정당 투표율이 30% 정당 명부 투표에서 근데 지역구 의석은 0%라고 보자. 실제 투표 결과 이랬을 때 전체 의석수가 300개니까 300석이니까 여기에 정당 득표율과 완전 연동이 되면 A 정당은 사실은 총 90개 의석을 가져가야 되죠. 그죠? 네. 왜냐하면 300석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90석이니까 가져가야 돼. 그런데 지역구 의석이 0석이니까 그럼 비례대표에서 90석을 가져가. 만약에 지역구 의석이 뭐 몇 석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그거 빼고 나머지 의석을 가져가는데, 근데 여기는 0석이기 때문에 그냥 90석 몽땅 다 그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야 돼. 이게 이제 완전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50%만 연동을 해. 그래서 준연동입니다. 50%만. 그러면은 90석에 50%니까 45석만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45석을 다 가져가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 30석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 실링이라고 해요. 천장이 딱 있어. 그래가지고 맥시멈 30석입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자, 이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복잡합니다. 의석수 산출하는 공식이. 이건 되게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선거구제 얘기는 좀 이따 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시면 이게 위성정당이 출연한다는 겁니다. 위성정당. 이게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왜곡합니다. 왜곡. 이거는
바른 길이 아니죠.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옳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위성정당하는 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던 것도 진보당 같은 그 정의당 같은 그런 당 군소 정당들한테 또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건데 그래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이제 채택을 했어요. 했는데 해놓고 대형 정당들이 다 위성 정당을 왜냐면은 만약에 대형 정당들이 위성 정당을 안 만들잖아요. 안 만들면은 가져갈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되게 제한이 돼. 심지어 없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워낙 지역구에서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아까도 봤지만 연동으로 가게 되면은 그 정당 투표에 비례해가지고 그 정당이 가질 수 있는 의석수가 일단 딱 나오거든. 근데 그걸 막 지역구에서 초과해 버렸다. 그러면 이제 못 가져가는 거예요. 비례대표에서는. 그죠? 그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비례대표를 안 내는 거지. 예. 대형 정당들 그리고 소형 정당들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군소 정당들이 의석을 가져가게 하는 건데 이 대형 정당들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까지도 이제 싹쓸이 하는 겁니다. 싹쓸이 한 거. 그러니까 군소 정당들을 위한다는 취지는 완전히 몰각된 거지. 몰각된 거예요. 완전히 그거는 이제 배제된 거예요. 의미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왜 이런 거추장스러운 위성 정당까지 해가면서 결국은 뭐 여전히 정치적인 그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고 더 완화되지 않고 더 심화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냐 이거죠. 굉장히 이게 참 어폐가 있는 잘못된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계산, 이게 너무 복잡해요. 정치인도 잘 몰라. 옛날에 모 정치인이 그랬어요. 이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 그랬어.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그 당은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요 지금. 예,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예, 이게 뭐냐고. 어떻게 정치인이 또 그런 말을 합니까?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몰라도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알아야죠. 그리고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쉽게 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제도지.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그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건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 이거는 뭐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죠. 예. 그다음으로 자 실질적 개선 효과도 없다. 지금 준연동하면서 맥시멈 30석이야. 연동형 의석이. 그럼 뭐 그거 굉장히 미미하죠. 우리 정치의 어떤 그 체질을 개선하는 그런 정도까지 나가기는 도저히 역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했는데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거 깊게 생각해 봐야 돼. 선뜻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게 서로 좋고 나쁜지 한번 그것만 봅시다. 먼저 소선거구제는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정당에서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나오기 때문에 위너 테이크스 올이야.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 독식이야. 그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의석을 낼 수 있는 쪽만 다 가지. 유권자들도 그래서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될 놈을 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정치적 양극화도 심화된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 지금 완전히 그냥 다 분열돼 있는 거지. 분열돼 있어. 완전히 좌우 그다음에 너나 이렇게 딱 갈라져 여야 나눠져 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의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구도가 또 소선거구제에서는 심화됩니다. 지역구도가.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선호 정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이 소선거구제에서는 그 지역구에서는 그 정당만 사실은 의석을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지역구도 심화된다. 반면에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양극화나 지역구도는 좀 완화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선거구제에서는 이 사표 방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표 방지하려고 물론 한쪽으로 양극화는 되지만 동시에 이게 중간지대에 있는 표들은 다 이제 사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사표라는 게 많이 줄어들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뭐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기 때문에 그 당선자가 여러 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표가 상대적으로 방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표 방지 심리가 역설적으로 덜 작용하죠. 예.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 명 뽑으니까 2명 이상 뽑으니까. 자,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비례성이 강화된다.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은 이제 비례성은 강화됩니다. 표의 비례성. 반면에 이제 소선거구제에서는 약화되고. 그다음에 당대표의 권한. 자,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공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공천 경쟁이 아주 치열해서 그러면 당 지도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반면에 중대선거구제는 당대표가 그렇게까지 막 하지 않으니까 뭐 자생적으로 될 수도 있거든, 잘하면은.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같은 정당에서 복수로 또 출마를 할 수 있게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굳이 뭐 당대표나 당 지도부에다가 크게 이렇게 눈치 보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면 당내 민주주의가 소선거구제에서는 아무래도 그 당대표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반면에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이제 강화된다. 민주주의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선거가 소선거구제는 딱 한 명만 뽑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선명하게 정책 그 선거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꼭 뭐 정책에 그 의해서 크게 막 좌우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좀 약화된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선거 비용인데 소선거구제는 선거구가 작기 때문에 선거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에 중대선거구제는 선거 비용이 더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선거 비용이 조금 드는 소선거구제가 더 좋겠죠. 근데 자, 지역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지역구에 국회의원 한 명밖에 없어. 그러나 중대선거구제인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2명, 3명 있어. 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나 국회의원 한 명 있어, 이거보다는 2명 있으면 더 좋죠. 그 다음에 그게 뭐 여야에 다 한 명씩 있다 그러면은 여당의 어떤 민원이 있으면 여당 국회의원 만나면 되고, 야당의 국회의원 있으면 야당 국회의원 만나면 되니까 편하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소선거구제니까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은 야당 국회의원인데 나는 여당의 민원이 있어. 그럼 여당 국회의원 만나야 되는데 옆 지역구는 여당인데, 근데 옆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한테 가면 뭐라 그래요? 그럼 우리 지역구도 아닌데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민 입장에서 보면은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또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일설에 의하면은 근데 중대선거구제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막 그 의원들이 계속 이제 하는 놈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게 고착이 되고 심지어 이제 세습이 된다. 이제 그래서 일본도 한때 중대선거구제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세습 국회의원이 늘어났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일본도 중대선거구제 폐지한 데가 20년 됐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도 계속 세습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세습이라는 것은 꼭 뭐 선거구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정치 문화의 전반적인 문제가 작용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끝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의원내각제 국가라는 걸 우리가 아까 확인했는데요. 근데 이것은 내각제도 내각제지만 이게 의원들의 역량,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죠? 의원들의 역량과 의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이런 게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 의원내각제는 그래서 정치적 역량이 전제돼야 된다. 의원내각제는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더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선거구제는 정치 양극화와 지역구도를 심화시켰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건 팩트죠. 실제로 지역구도가 뭐 여전히 지금 강합니다. 물론 이제 뭐 바뀐 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역구도라고 하는 근본 그 프레임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비례대표제는 전통적으로 권력자들이 선호하는 제도였습니다. 아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비례대표가 도입된 게 결국은 언제입니까?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이게 도입이 됐어요. 심지어는 유신 때는 그냥 대통령이 그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뽑는 그 전국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은 뭐 대통령이 3분의 1을 추천을 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 결국 나중에 히틀러한테 넘어가는데, 바이마르 공화국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이마르 공화국이 100%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100% 비례대표.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이게 뭐 전문성을 살리고 뭐 여러 가지 취지는 좋은데 결국은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내 손으로 뽑는 게 일단은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러니까 비례대표하면 그 리스트를 누가 만드냐. 그래서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이게 다 갈려버리거든.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비례대표 지금 현재도 독일은 지금도 비례대표를 뽑는데 비례대표 뽑을 때는 반드시 그 비례대표 그 리스트 만드는 그 회의를 할 때 그 회의를 다 녹취를 합니다. 녹취를 해가지고 그걸 다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와가지고 막 자기 사람 이거 못합니다. 다 100% 공개됩니다. 회의록이.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짰는지가 다 공개가 돼요. 우리나라는 전혀 없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책임 있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비례대표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밀실에서 다 짜맞추고 나중에 그거는 공개하지 않고 이러면은 누가 어떻게 짰는지 알게 뭡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비례대표제의 그나마 순기능조차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정치적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거제도 개헌보다 어려운 선거제도 여러분께서 앞으로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개헌 못지않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